이번 워크숍 주제는 마르크스주의는 성소수자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입니다.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도대체 막스주의와 성소수자 차별이 무슨 연관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궁금증을 푸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성지연 노동자연대 활동가님이신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많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 좀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토론할 주제는 마르크스주의는 성소수자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그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차별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는 있겠지만 예컨대 기독교 우익들은 지금 성소수자들이 별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매우 소수 목소리이긴 하지만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도 트랜스젠더는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은 사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차별은 거의 해소됐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본주의의 모든 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은 차별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표는요, 이 전 세계 나라들의 이제 그 성소수자 성적 지향에 관련된 그 표인데요. 그러니까 즉 파란색이 있는 것들은 주로 이 서구 나라들의 어떤 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의 나라들은 주로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 보면은 25개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바로 성적 지향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사실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서구 나라들에서도 성소수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런 거에 비춰보자면 요 시기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죠. 주로는 이제 69년에 스톤월 항쟁이라고 알려졌던 그런 성소수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투쟁의 결과로 이런 나라들에서는 나름 그 법적인 보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에서조차도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의 그 FBI에서 내는 증오범죄 통계입니다. 이 증오범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2016년에서 2017년에 증가는 한 17%나 됐는데, 이거는 FBI가 증오범죄를 추적한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는 그 1249건이었어요. 2017년에요. 세 번째로 많았는데, 첫 번째는 인종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 편견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증오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249건조차도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요 통계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된 그 경찰청들이 있을 거예요. 경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의 12.6%만 실제로 보고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보자면 사실 2016년에 트럼프의 등장이 바로 이런 증오범죄를 부추겼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사실 이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한 성소수자 차별주의자들이 포진을 해 있고, 이 정부에는 사실 부통령의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마이클 펜스가 2000년에 자기 홈페이지에서 HIV 감염 치료에 쓰일 돈은 차라리 동성애자 전환 치료에 쓰여야 한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혐오자들이 몰려 있었죠. 이것은 영국의 통계입니다. 이 영국은 이것도 2017년의 보고서인데요. 그 영국의 유명한 성소수자 단체인 스톤월이라는 데서 보고를 한 것인데,
이 20%의 사람들이 증오범죄를 경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가자면 이 20이라는 숫자는 40으로 2배로 뛰게 되죠. 그러니까 즉 트랜스젠더들은 40%의 증오범죄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0%는 그 사실상 게이 남성의 경우 죄송해요. 이 60%는 게이 남성들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파트너와 손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꺼려지거나 뭔가 공격을 받을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수치입니다. 36%는 일반 성소수자들, 일반이 다 자기네 파트너와 손을 잡고 걷기가 불편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성소수자들은 차별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시스트 정당이 성장을 하면은 성소수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마린 르펜이라는 이 사람이 파시스트인데 2017년에 프랑스 대선 결선에 이 사람이 진출을 했어요. 사실 그것은 성소수자들한테 엄청난 큰 위협인데 사실 나치가 홀로코스트 같은 걸 하면서 성소수자들도 굉장히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나치들도 거의 대부분 성소수자 혐오자들이고 아주 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린 르펜은 2015년에 프랑스가 이 동성결혼이 막 합법화되려고 할 때 우익들과 그다음에 나치들이 모여서 굉장한 대규모 수십만의 시위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에펠탑에서 자살을 하면서 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성소수자들을 반대한다 하면서 죽었는데 바로 이 마린 르펜 지금 대통령 결선에 나갔던 이 사람이 굉장히 숭고한 죽음이다 이렇게 칭송할 정도로 이런 그 파시스트들 혹은 나치들의 등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훨씬 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랬다는 것은 단지 성소수자 차별이 법 제도가 개선했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성애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서구에서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커플에게 매우 제한된 정도의 관용이 허용될 뿐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은 이렇게 나치가 등장한다든가 우파 정부가 등장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군대를 제외하면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가 동성애자들 혹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던,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인정되거나 보장됐던 것도 결코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그 온갖 편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90년대 중반서부터 성소수자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의 언론들에서 성소수자들을 다뤘던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윤락가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로 가십거리들로 굉장히 황색 저널에서 성소수자들 그려지는 정도였습니다. 혹은 에이즈가 이제 한국에서 1985년에 처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는 이제 대부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전파자로서만 그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언제 바뀌냐면 사실 1990년대부터 중반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초동회라는 단체는 한국에서 최초의 이 성소수자들이 모인 단체였어요. 그리고 이 단체는 그 93년에 처음 설립이 되는데 처음으로 공개적 커밍아웃을 성소수자들 한 거죠. 우리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도 모일 거다. 목소리를 낼 거다. 하는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 93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본격적인 것은 97년인데요. 이 97년에 이번 우리 막시즘에 하는 세션도 있는데 97년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거대한 그 안기부 계약에 맞서선 총파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업이 사실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성소수자들을 자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처음으로 총파업에 참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 집회에 정말로 처음으로 이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성소수자를 공개적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노동법안
죄송해요. 노동법, 안기구법 개혁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 투쟁위원회를 설립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립을 해서 이런 집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런 집회는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성소수자 차별에도 반대하고 이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두 투쟁을 연결을 시켰던 거고, 그러면서 성소수자들도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노동계급한테 알린 거고, 성소수자 본인들도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론회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명동에서 무지개 깃발을 처음 봤을 때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쫙 끼쳤다. 그렇게까지 무지개 깃발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하는 거라든가, 쌍용자동차 노조의 노동자가 동성애자 연대투쟁 노동화법 철폐하자 하는 구호를 외쳐주었다. 정말 용기가 솟았다 하는 방식의 성소수자들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파업 이후에 최초의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단독 집회를 엽니다. 그게 죄송해요. 요건 97년이고 요 모습인데요. 97년 6월 28일이었죠. 그래서 동성애자 차별적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첫 집회가 이제 그 파고다 공원 쪽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 오늘날 성소수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 참가 인원수입니다. 올해가 그 서울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퀴어 퍼레이드는 2000년대에 한 굉장히 적은 숫자가 50여 명이 참가했던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는 수만이 모이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인식 개선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가시화도 훨씬 더 많이 됐고,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이 성소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시 젊은 층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차별의 현실, 인식 개선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투쟁의 결과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직접 나서고 어떤 연대 같은 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인식은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그 차별적 제도라든가 차별의 현실 자체는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군대 내에서 여전히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육군에서 바로 이 법을 이용해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을 23명을 색출했고, 지금 이 중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5명이 올해에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도 해군에서 또다시 이 법을 사용해서 이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법은 이제 군형법 92조의 6이라는 굉장한 악법인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학문성교를 군대에서 그 이성애자 커플한테 다 너 학문성교 했니? 이렇게 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부부 만약에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들의 섹스 체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은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처벌이 아니라도 배제하는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한국에서는 동성결혼 혹은 동성부부의 입양 등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내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을 법으로 인정받고 싶다 하는 욕구는 인간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배제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특히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 거쳐 오셨겠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남녀가 분리돼 있고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규범이 강하고 어떤 전형적인 성별 규범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대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 공간이긴 하죠. 그래서 지난해 4월에도 어떤 한 여고생이 자신이 동성 파트너와 연애한다는 사실이 학교에 퍼졌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제 지난해 4월에 이게 이제 조금 크게 보도된 건데 꽤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독교 우익들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굉장히 조직적인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좀 말들이 웃기죠. 보시면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지금 사회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고 아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가 그 성소수자 차별 같은 거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주 일부
우익들이 이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표를 모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파 결집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 혐오에 동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익만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문재인 정부 또한 성소수자 쟁점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우익에 타협을 해왔고 눈치 보면서 후퇴를 해왔죠. 제가 아까 2017년에 육군에서 23명의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데 이런 동성애자 어플 같은 데에서 파트너를 찾는 척하면서 사실 그렇게 색출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근데 이들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오늘날 차별의 현실 중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 모순된 상황, 실제 차별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차별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다른 흔한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차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문제다. 즉 성소수자 차별적 개인들이 문제다 하는 게 가장 많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차별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본주의 때문에 제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체로 어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친구들이나 부모들의 외면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들을 받고 차별적 경험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후진적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런 개인들의 문제, 개인들 관계에서 이런 차별적 언사나 어떤 행동 이런 문제는 성소수자 차별의 이런 성소수자 차별적인 이 체제, 사회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인간 본성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차별을 선호하고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뇌과학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있죠. 이 책이 꽤 많이 팔린 책이라고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주장에 따르면은 차별이 인간 본성이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울하기 짝이 없겠죠. 그래서 이 저자도 실제로 대안으로 처벌, 감시 이런 게 필요하다. 인간 본성을 역행해야 되니까 이런 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주 흔한 원인은 바로 문화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이슬람 문화권 혹은 어떤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표인데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이 붉은색이 있는 이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가 문제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독 이슬람 종교가 성소수자를 증오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억압적인 문화를 가졌다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자, 물론 그 이들 나라들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해야겠지만 대체로 이런 주장은 이것의 원인이 이슬람 때문이다 혹은 무슬림 때문이다 하는 것은 대체로 서구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는 게 오늘날 좀 중요한데 대체로 이런 거를 통해서 무슬림 혐오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첫째는 이 동성애 인정이 서구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에서조차도 어떻게 차별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일단 반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들 나라에서 지금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사실 서구에서 19세기에 식민지 시절에 가져온 것들이에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식민지에 이식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속되고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슬람권 나라들이 억압적 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슬림 일반은 사실 여느 인구 집단과 다르지 않게 당연히 적잖은 동성애자 혐오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중심주의가 문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성의 중심주의란 오로지 이성애가 옳다.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인 거죠. 분명 이 사회에서 이런 이성의 중심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성의 중심주의가 이런 이데올로기가 무엇에서 비롯했는지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는 왜 특정 시기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더 강화되는지 이런 것을 단지 이것을 원인이라고 한다면 설명을 할 수 없겠죠. 만약에 성소수자 차별이 단지 어떤 그 사상 관념 성소수자 차별적 관념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이 차별적 관념들은 이 사회의 지배자들 그러니까 즉 언론, 학교, 뭐 대중매체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이 성소수자 차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도 굉장히 비관적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는 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특수하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소수자 차별은 인간 본성도 아니고 어떤 아주 지속되어 온 어떤 문화의 문제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해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무엇보다 먹고 마시고 의복과 주거지를 확보한 뒤에야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의 어떤 핵심입니다. 즉 어떠한 관념은 성소수자 차별적 관념을 포함한 관념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법과 정치가 바뀌어왔고 그런 것이 또다시 관념이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차별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책 앞에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노라 칼린이 쓴 굉장히 기념비적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굉장히 많은 다른 성소수자를 다루는 논문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노라 칼린이 그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서 이 성에 대한 태도가 주로는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실제 계급사회 이전에는 굉장한 광범한 어떤 동성애라든가 어떤 남녀 역할 구분이라든가 성역할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 영혼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북미 준이족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두 영혼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젠더 전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남성으로 느껴지고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그것을 변화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떤 차별이라든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존중받았다는 역사적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의료적으로 어떤 신체를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심지어는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있겠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급 사회가 등장을 하고 나서 아마 여성 차별도 시작됐고 각종 차별의 관념들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계급 사회조차도 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왔다 하고 이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회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남성 간의 애정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에 여성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것의 반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즉 젊은 어떤 남성 청년과 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중년 남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칭송받고 자연스럽고 남녀의 사랑보다도 오히려 더 칭송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거 이제 중세가 들어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 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대체로 당시에는 그 노예제에 기반한 사회였어요. 대체의 노동력이 노예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식이라는 게 생식을 통한 번식 이런 것이 당시 노동력 충원에서 아주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폴리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세에 오면서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예 노동이 아니라 자국의 노동력으로 그 사회가 생산이 되게 됐고 그 사회가 뒷받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물론 중세조차도 굉장한 차이를 보이지만 어떤 생식과 무관한 성행위가 모두 제약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즉 동성 간의 성행위만이 아니라 어떤 구강성교라든가 피임이라든가 자위라든가 이런 것 모두가 다 일체 처벌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공격들이 딱 동성애자 처벌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생식과 무관한 모든 성행위에 대한 처벌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계급사회 이전에 는 사실상 거의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 계급사회 이후에 들어서도 그 사회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달라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에 들어서 사실 성소수자 차별은 계속됐는데요. 성소수자 차별 계속됐다면 성소수자 차별이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고 동성애자라는 개념이 시작되고 이것은 자본주의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말, 이 호모섹슈얼이라는 말 자체가 1869년에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이제 공장제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본주의에서 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처음 시작된 것이, 즉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을 그룹핑하고 이런 존재가 있어.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약간 비정상이고 이상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생각이 퍼지고 시작된 것은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가족제도의 재건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즉 정상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탄압이 자본주의 초창기에 시작되면서부터 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도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변화였어요. 성적 관계들에 대해서도 변화였는데 왜냐하면 중세 때는 가족 안에 묶여있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족 밖에 나와서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자본주의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들을 다 공장으로, 광산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봉건적 가족들은 거의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생산 단위로 기능하지 않게 되자 당연히 사람들은 전통적 가족에 얽매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성적 행위들이 있게 됐고 다양한 성적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당시에 굉장히 이런 공장제 체제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바로 일터로 출근한다거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아편이나 럼주를 먹여서 재우고 나온다거나 혹은 굉장히 또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한 세 세대 정도가 한 집에서 그냥 섞여서 몸을 섞으면서 산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져 갔던 거예요. 완전히 자본주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리고 그 가족을 재건할 필요성이 자본가들에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산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직을 하려면 안정적인 노동력이 공급이 돼야 했고 다음 세대 노동력이 태어나고 그들이 괜찮게 이 다음 생산 과정이 편입될 때까지 잘 양육될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가족이 어떤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에 얽매이게 되면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연령이라거나 성별 역할 이런 것에서 구애받는 게 자본가들에게는 더 중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본가들이 이 노동계급이 막 섞여 살고 엄청나게 하는 것에서 따옴표 방탕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어떤 체제, 규범 속으로 끌어들일 필요성도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가들은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노동계급 대중도 아주 끔찍하고 비참함 속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해줄 안식처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선적 관행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법을 제정했고 가족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와 행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남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병리화하기 시작하고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법이 다시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중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고요. 하나가 제가 빠졌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례가 바로 그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왕자죠. 그 오스카 와일드가 사실 자신의 그 동성애자였고요. 그 이성애자였을 수도 있고 동성애자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가족이 있었는데 자신의 남성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것이 알려지자 사실 그 재판을 받았고 그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에 판사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죄질이 즉 남성 간의 이런 성행위를 하고 동성애를 했다는 죄질이 살인보다 나쁘다 하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 재판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당시에 이런 처벌들이 굉장히 혹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빠뜨렸는데 바로 그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좀 매너가 좋고 문학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유려하고 풍모 있게 생겼는데 그런 게 약간 게이들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사진 전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본가 계급이 기존 봉건 사회에 있었던 성관념의 일부를 각색하고 이용을 하면서 그 동성애자들의 처벌이 뿐만 아니라 19세기는 과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은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동성애자는 어떻게 문제인가, 어떤 정신 이상인가, 유전적 질환인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서구에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똑같이 확산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국주의 시대의 중동과 아프리카 식민지 나라에서도 강요되고 수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도 넘어왔었죠. 전통적으로 남성 사무라이 간 성적 관계들을 꽤 폭넓게 인정했던 일본도 이 메이지 유신 때 근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 동성 관계에 대한 제한하는 법률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이 서구, 특히나 독일에서 이런 성과학 책들이 굉장히 출판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 동성 성욕, 그러니까 그것을 동성애를 병리화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폭넓게 수용이 되죠. 마찬가지로 일제 그 식민지 시대에 당연히 조선에도 이런 생각들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1937년 11월 2일 룸펜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룸펜 일중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제시대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속에 걸려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건데 뭐 당연히 처벌 수위는 다양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 복장 착용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는다거나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다거나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에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근대적 법과 사상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일본 가족법을 모방한 법률 제정으로 이제 일부 일처제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1930년대는 축첩제도가 불법화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조선의 어떤 잡지와 신문들에서는 사실 그 순결이라는 거는 전통 사회에서 상층 신분의 여성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됐는데 그것의 의무가 이제는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원칙으로 제기가 되고 이제 독신 여성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병리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온갖 변태 성욕자들로 구분되는 주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성 복장 착용자는 문제가 있다, 변태 성욕자다. 남성 간의 성행위를 한 사람은 변태 성욕자다. 이런 인식들이 병리화되고 범죄화되는 일들이 마찬가지로 벌어지게 됩니다. 즉 가족 제도가 지속되는 이런 나라들,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시족되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서 가족이라는 것이 재건되고 이런 것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동성애 혐오도 계속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여기 들어갔군요. 이 사람이 이 오스카 와일드고요. 이 옆에가 그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초창기 가족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한 많은 변화를 거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제도의 필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따옴표 정상 가족의 필요라는 것. 그래서 어떤 개별 가족들에게 특히나 뭐 그 안에 여성들이겠지만 재생산 부담이 떠맡겨져 있고 가족은 여전히도 우리 사회의 여러 기후를 습득하는 그런 1차 사회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계급들은 전통적 가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존속시키려고 하죠. 어떤 성소수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별 차이라거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지배자들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때도 사실 가족같이, 그러니까 1대1 관계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1대1 관계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 동성 결혼을 약간 허용한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계급적 문제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성소수자들의 차별은 노동 계급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 착취와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차별의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계급 성소수자들이고 이 사회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을 통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상가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성소수자 차별도 다른 여러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차별과 마찬가지로 지배자들이 이 다수 대중을 지배하는 방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야 하는 계급사회에서는 사실 다수를 분열시키고 반목시키는 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야지만 이 피착취자들이 단결해서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서는 지배계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정 시기, 어떤 시기에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지배계급이 언제 어떻게 어떤 집단을 차별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상을 더 많이 유포할 것인가는 정치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 것이죠. 예컨대 이 섹슈얼리티, 성에 대한 차별과 통제는 서구에서 20세기에 지배자들의 주요 지배 방식이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 드린 건데 즉 이 성에 대한 차별은 어떤 거짓된 공포, 막 문제가 있다, 이들이 막 가족을 위협한다 이런 걸로 공포를 바탕으로 사실 지배하는 주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계급적 문제라는 것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성애에 대한 보수적 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거나 편견이 강화되거나 할 때는 이혼을 마음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간통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거나 낙태가 여전히 불법이라거나 그러니까 즉 노동계급이 자신의 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들도 전부 다 가족 내에서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전반적 성적 억압과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애자가 동성애자 차별로부터 이득을 얻고 어떤 뭐 시스젠더가 트랜스젠더 차별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차별,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20세기에 서구 지배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가장 끔찍한 사례였죠. 바로 나치 홀로코스트였고 당시에 이 나치 독일에서는 여성들은 거의 출산의 도구로 취급이 됐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성소수자들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은 바로 당시 노동계급 혁명의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다면 차별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사실 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려면은 그 차별을 조장하는 체제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 노동계급의 분열에 의존하고 그렇게 노동계급과 어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것에 의해서 번영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이것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사실 끊임없이 차별적 사상을
사상과 실천들을 대중에게 유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별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차별은 자본주의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체제와 그다음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맞서서 어떤 성적 지향이라거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체제에 맞서서 싸우는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면 이 차별 반대 운동이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세력들인 노동계급에 주목해야 할 이유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한국 성소수자 운동이 본격적 등장이 1997년에 거대한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별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고질병이고 이런 차별이 전체 자본주의의 어떤 그 지배 계급 방식에 연결돼 있고 전체 노동 계급의 처지가 악화됐을 때 성소수자들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바로 이 전체 계급과 정체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 체제와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들에 맞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지개 속 적색이 바로 좀 그런 의미예요. 이 다양한 무지개, 차별 마찬가지로 이 책도 이 동성애자 해방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실 이 적색 이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끊임없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차별받는 집단들을 연결시키고 노동계급 투쟁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단지 이 자본주의에서 요만큼의 관용, 그래 동성애자 너네들한테도 결혼 인정해줄게, 차별금지법 그래 뭐 만들어줄게 이런 것을 사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개혁을 위해서도 싸워야겠지만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꼽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